자, 회계 기초라는 부분입니다. 회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회계구나.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주주, 채권자, 정부, 종업원, 미래의 투자자 등이 있었죠. 회계에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는 게 있는데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될 테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가 탄탄한지 아닌지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수단은 재무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고요. 아마 오늘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정보의 유형은 역사적 원가 정보를 따져요. 역사적 원가 정보를 따지는 이유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렇게 딱 적혀져서 들어온, 즉 장부에 딱 적혀있는 그런 원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직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회계처리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 가프를 씁니다. 정기적 보고로 1년 또는 반기, 분기로 보고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정도 일단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회계는 내부를 이용한 회계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걸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라면 즉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는 우리 회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서 만약에 뽑는다면 어떤 것들을 뽑아오라 그러냐면 3개월 매출 현황을 뽑아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즉 보고는 그때그때마다 월별로 뽑을 때도 있고 1년으로 뽑을 때도 있고 아니면 3년치를 뽑아와라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수시보고 형식이고요. 특별한 원칙은 없어요. 이 내부정보 이용자가 이 회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이윤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원칙이 없고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그냥 뽑아서 보는 걸 이런 걸 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외부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를 믿어야 하는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믿을 수 있는 정보들. 그래서 신뢰성을 질적 특성으로 갖고 있다면 관리회계는 우리 경영자, 즉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회계가 필요하더라. 이런 정도로 봐주시고요. 회계 연도로 갈게요.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은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딱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회계 법인 내에 어떻게 정관을 표시했느냐에 따라 6개월에게도 있고 3개월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보통 1년 정도를 회계로 주는데요.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회계 연도가 되어 있고요. 그 회계 연도의 시작점은 기초, 종료 시점은 기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무제표. 기업의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플러스 주석 이렇게 5개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오늘 요거는 외워주셨으면 해요. 자,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재무상태표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재무 상태표라는 건 우리 회사의 지금 시점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 정보를 알려주는 보고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이 일정 시점이라는 부분은 간단히 생각하면 12월 31일 이런 시점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 회사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재무상태표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이런 정도 가볍게 봐둘게요. T자 계정 저번에 그려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따져보자면 자산, 부채, 자본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 얘는 1년이거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가 된다면 유동자산이에요. 여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혹시 가능하다면 적어주세요.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은 유동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장 같은 게 없네요.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그냥 닫을게요. 자,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1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따져본다면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이 넘더라도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즉 상품을 이제 매출하고 그걸 이제 받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유동자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 그 기간을 넘어가는 거라면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동자산 중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거로 해야 되겠죠? 당좌자산은 판매를 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게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형성자산은 뭐냐면 3개월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거라면 현금 및 형성자산이고요. 단기 투자자산, 단기자 들어가는 건 1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 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가 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당좌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재고자산이라는 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야 현금화가 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재고자산인데요. 상품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들여온 거, 요게 이제 상품이라면, 제품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가 제품이에요. 그럼 만들다가 만 것에는 이제 반제품과 제공품이 있는데, 반제품이라는 것과 제공품의 차이는요,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볼펜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끔 보면 펜시점에서 볼펜 10만도 팔죠. 이런 볼펜 10은 다 완성된 게 아니지만 얘네들만도 팔기도 해요. 그쵸? 그렇다면 얘는 반제품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뚜껑만 파나요? 그건 또 아니죠. 이런 거는 물론 아까 전처럼 만들기 전에 만들고 있는 중에 상품이긴 하지만, 제품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판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제품과 제공품을 구분을 해보자면, 반제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판매가 가능한 거, 예를 들어 자전거 부품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자동차도 뭐 백미러만 따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팔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반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중에는 있지만 판매가 안 되는 거, 그게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들여 온 게 원재료거나 이제 저장품이 되겠죠. 자, 비유동자산에서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투자자산이라는 건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땅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사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토지를 샀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처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유형자산인 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단기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당좌자산으로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이 그게 넘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증권들은 투자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건 피투자회사에게 어떤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주식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에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주총회가 열릴 때 주식을 많이 가져야 자기네가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면서 주식을 막 주고받는 것들을 간혹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건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의 지분이 많다라면은 제일 많으면 아마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건 피투자 회사, 다른 회사를 우리가 경영권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모으는 어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대여금. 장기자 들어갔으니까 비유동인 거 아시겠죠?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설비자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유형자산에는 보통은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토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둔다고 해서 가치가 깎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뚝딱 하고 짓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1년 더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정리해서 적는 계정이 건설 중인 자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엄밀히 말하자면 임시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만약에 다 지어졌다. 그때는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임시자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없애면서 건물로 바뀌게 돼요. 건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죠. 자, 무형자산이라는 건 형태가 없으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이 되는데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그리고 라이센스나 프랜차이즈 저작권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법인세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잠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임차보증금이나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과 같은 이런 계정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세모를 보자면 단기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단기 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는 단기예금이나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런 것들이 단기 투자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통합해서 장기 투자증권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시장성이 있는 어떤 증권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매매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시장성이 있는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증권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땐 그냥 기타로 공시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통합해서 그냥 장기 투자 증권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라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좀 중요한 부분 설명을 좀 하자면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하는 걸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산과 부채는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를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한다면 유동성이 크다는 건 빨리빨리 현금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현금화가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깐 회계 프로그램을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 회사 코드나 들어가서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치가 되는 게 유동자산이 먼저 배치되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당좌자산 중에서도요, 현금은 바로바로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제일 유동성이 큰 항목이니까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1년 안에 대여를 해준 거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순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앞쪽에 적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프로그램을 들어갔고요. 조만간 우리도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연습은 할 거예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서 부채의 구분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역시 1년이에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라면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비유동부채인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나 매입 채무, 단기 법인세 부채, 미지급 비용, 이연 법인세 부채라면 유동부채가 되겠고, 비유동부채라면 사채나 신주 인사권 부사채, 전환사채, 그리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야 기간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자본에 이제 전입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이 그냥 자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더 뭐랄까요?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받는 자본금이 우선주 자본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그냥 기초 그냥 지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자본이 남는 게 잉여겠죠. 그쵸?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넘어가는 초과금, 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없앨 때 차익 나는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본 조정에는 자기 주식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같이 자본 잉여금이 아닌 것들이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잉여금은 증가하는 요소니까 자본 조정에는 감소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 재평가 잉여금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산업 환상손익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익잉여금으로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법정적립금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금의 몇 프로 정도를 적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임의적립금은 그냥 회사에서 임의로 적립을 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본 파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이런 계정들이 있구나,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만 아까 1년의 기준이랬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판매가 되거나 사용이 되는 또는 회수되는 채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부채도 1년을 기준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항목은 구분을 하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구분을 하면 계정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구분을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했을 때는 통합을 해서 표시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를 사 먹었다라고 해서 식비 뭐 이런 걸로 따로 적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다 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로 묶는 거랑 같아요. 회식비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묶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식비를 주거나 뭐 종업원 뭘 해주거나 다 간단하게 말하면 종업원에게 우리 회사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을 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항목이라면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표시할게요. 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하지 않아요. 상계라는 건 상쇄 처리를 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산이 예를 들어 10,000원이 있고 부채가 5,000원이 있다고 해서 뭐 자산 5,000원 이런 식으로 상쇄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손익계산서죠. 자, 일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만약에 회사가 1년씩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회사라고 한다면 어느 연도쯤에는 손해를 보기도 할 거고 어느 연도쯤에는 이익을 보기도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즉 1년이면 1년이라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이득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요거를 제공하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비용하고 순이익을 더하면 수익이다 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비용에서 수익을 뺐을 때 만약에 수익이 더 컸다 라고 한다면 순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죠? 만약에 비용에서 뭐 수익을 뺐을 때 비용이 더 컸다 그러면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수익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비용하고 수익을 생각을 했을 때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많다면 마이너스라면 손해가 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인데요.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표시를 할게요. 언젠가 외우실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을 하죠. 상품을 뭔가 사서 뭐 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때 판매를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원가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남겨서 팔 겁니다. 그죠? 그게 매출액이고요. 그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윤인 거죠. 그래서 매출 총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메모장 한 개를 열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놀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매출액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죠? 그 금액에서 매출할 때 들어간 원가를 빼게 되면은 그게 매출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익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거나 이제 관리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매출을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종업원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건물도 빌려야 됐을 거고 전기세도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익에서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또는 뭐 손해면 손해가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 이익을 봤다고 가정할게요. 영업이익에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예금을 들었거나 아니면 대여금을 빌려줬거나 이랬다면 영업 외에 수익이 생겼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차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영업 외에 비용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에 들어간 수익은 더하고 영업에 빠지게 되는 비용을 빼주게 되면은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를 또 여기서 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손해를 봤다면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자,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걸 나눠서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장 이걸 보고 외우려고 하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실 텐데 이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빈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가 같이 좀 적어 두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순액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더라.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도록 요구했다면 상기해서 처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주석이라는 건 재무제표의 해당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똑같은 기호를 붙여서 그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걸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건 설명글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을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의 원칙을 따집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뭔가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계속기업이 전제다. 우리 회사 안 망한다가 전제인 거예요. 언제 망할 걸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및 주석에 대한 내용은요.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계 직원이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TV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경영진인 거죠. 그래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일반 회계 기업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봅니다. 말이 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는다? 경영진이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 항목이 구분과 통합 표시인데요. 중요한 항목이면은 구분해라 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버려라 이거고요. 중요하면은 구분해라. 자,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기간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의 계량 정보와 비계량 정보를 단기랑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잠깐 K랩을 잠깐 열어서 또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도 제가 열었을 때 잠깐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재무상태표를 열어볼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단기랑 정기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기랑 단기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자, 이렇게 기간별 비교하려면 재무제표의 항목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맥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과 함께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보고통화, 금액단위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넣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또 하나 있다면 주석 이렇게가 있죠. 자, 일단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라는 건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인데요. 재화거나 채권인 게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라는 거는 뭐 물건이거나 돈이거나 이런 것들이 재화일 테고 채권이라는 건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이겠죠. 자, 부채.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했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갚아야 될 빚, 이게 부채인 거죠. 자,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눠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간단히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다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내용이다. 간단히 자본의 증가만 체크를 해놓을까요? 자본의 증가가 되는 요소가 수익인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이라는 건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부채의 증가에 따라 어쨌든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라면 비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포괄손익이라는 건 기업 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소유주, 즉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포괄손익이라는 개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과정에서는 포괄손익이란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으므로 일단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만이라도 잘 알아두시면 돼요.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예요.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일단 읽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재무제표 요소 인식과 측정 계속 설명 들어갈게요.